네, 안녕하세요. 사북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동아시아사를 학습하게 될 사북고등학교 교사 이윤정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과 동아시아사를 학습하기 전에요. 우리는 동아시아의 자연 환경은 어떤지, 동아시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동쪽이다 라는 개념 정말 애매한 것 같지 않나요?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동쪽의 아시아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동쪽을 구별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사실은 이거는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관용적으로 일상적으로 동아시아라고 하면은 부르는 일정한 범위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동아시아 국가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있겠고요. 뭐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동아시아에 해당할 것 같죠. 네. 선생님이 동아시아사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동아시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동아시아 축구 연맹에 가입된 나라들이 대충 이런 나라들이 가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이고요. 일본, 중국, 몽골 이런 나라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동아시아사에서 학습하게 될 나라들이 이와 유사한데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을 가장 기본으로 배울 것이고요. 몽골을 비롯한 유목민족, 그리고 중국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있었던 베트남 북부 지역 역사, 그리고 타이완, 홍콩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이 지역의 통틀는 역사를 우리가 학습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동아시아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것은 선생님이 받은 학습 자료 중에 동아시아 주요 지역의 지도인데요.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들 좀 굉장히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생소하기도 하죠. 근데 이 동아시아사 교과에 조금 문제점이랄까 싶은 게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교과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잘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지역의 명칭이라든가 강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다 아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지역 이름들, 강 이름들, 도시 이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 우리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는 됐다.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우리나라 지형을 한반도라고 부르죠. 이렇게 반도 지형이 동아시아 지역에 몇 개가 있는데 네, 여기 보이고요. 네, 여기도 보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반도 지역 두 개의 이름을 먼저 볼게요. 한국사 시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익숙한 이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는 랴오둥 반도라고 해서요. 이 랴오둥 반도에 이렇게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요서, 동쪽은 요동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요하라고도 불렀던 랴오허 강이 흐르는 지역의 반도다 해서 랴오둥 반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두 번째 반도는 산둥 반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모습을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산둥 반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보면은 이 동아시아 지역의 산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요. 네, 다 이곳에 있습니다. 이쪽이 좀 높은 지대라고 해서 우리가 고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굉장히 험악한 지역, 현재 중국에 소속되어 있는 험악한 지역인 티베트 고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선생님이 아직 태블릿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강이 여러 군데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는 강, 중국의 대표적인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우리는 황허강이라고 부르죠. 네, 다음으로는 우리 밑으로 와보면 밑에 보면은 중간에 있는 화이허강이 보이고요. 그 밑에 우리 강이 굉장히 길게 정말 길죠? 네, 너무너무 길게 흐르는 강이 또 보일 거예요. 이 강은 굉장히 길다라고 해서 창장강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우리 예전 교과서에는 양쯔강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요. 이렇게 흐르는 무슨 강이었죠? 네, 랴오허강이 흐르고요. 다음으로 베트남 지역의 강도 살펴보자면 이렇게 흐르는 강이 하나 있으니 이것이 홍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을 랴오허강, 황허강, 화이허강, 창장강, 홍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요. 이 황허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우리는 화북지역이라고 하고요. 이 창장강 이남의 지역을 우리는 강남이라고 합니다. 화북, 강남 이렇게 구별을 해서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수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몽골의 수도 혹시 아나요? 다른 나라 수도는 다 알 것 같아서 몽골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악동 뮤지션 노래 가사에서도 나왔었는데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토르, 이름 참 어렵죠? 울란바토르라고 하고요. 다음, 우리나라 수도 모르면 좀 간첩이다. 어디죠? 서울. 일본의 수도는 그쵸, 도쿄.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 이렇게 수도를 몇 가지 알아보았고요. 하나 남았다. 베트남 수도는 하노이가 베트남의 수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수도는 아니지만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도시와 섬 이름들을 살펴볼게요. 우리 중국에서 영어를 쓰는 도시고요. 옛날에는 이 지역에서 영화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던 홍콩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광저우 있는 근처에 있네요. 다음으로는 중국 옆에 있는 굉장히 좀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정치 체제가 굉장히 좀 복잡한 타이완, 중국과의 관계가 복잡한 타이완이 있고요. 일본과 타이완, 중국 사이에 있는 오키나와 섬도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현재는 일본이고요. 하지만 예전에는 독립왕국이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도시로 또 난징, 베이징이 북쪽의 수도라면 난징은 남쪽의 수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난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국의 지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할 수 있죠?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 먼저 우리 지역 이름부터 반도 두 가지 기억나죠? 랴오둥, 산둥, 산지가 있었던 티베트 공원, 강들 한번 살펴볼게요. 위에서부터 황허강, 화이허강, 창장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다시 한반도 지역 쪽으로 오면 랴오허강이 흘러서 동쪽으로는 요동, 왼쪽으로는 요서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베트남에 흐르는 홍강이 있었고요. 황허강 지류를 중심으로 우리는 화북 지역이라고 부르고 창장강 이남 지역을 강남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섬들 이름을 살펴볼게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 일본의 도쿄, 중국의 베이징, 베트남의 하노이가 있고요. 또 주요 도시와 섬들로 홍콩, 타이완, 오키나와,
난징과 같은 지역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잠깐 들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빈 지도를 보고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이 지역 이름, 도시 이름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도시와 강 이름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복습을 통해서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동아시아의 지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동아시아 지역은요, 서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높은 산지가 많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유명한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네요. 네, 이쪽으로 가면 에베레스트 산이 이렇게 쫙 나타나겠죠? 그래서 왼쪽 서쪽으로 갈수록 높은 지대고 동쪽으로 갈수록 낮은 지대다. 이걸 네 글자로 얘기하면 서고 동저의 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서고 동저의 지역을 가지고 있어서 강이, 화이어 강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갈까요?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갈까요? 당연히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겠죠? 네, 이쪽이 상류, 이쪽이 하류가 됩니다. 창장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것이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업이었잖아요. 네, 자연환경이 생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주로 비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예전에 한국사 시간에 단군 신화 혹시 기억나나요? 네, 고마워요. 기억해줘서. 단군 신화에 보면은 단군이 풍백우사 운사를 데리고 와서 농사를 관장을 했다 라는 구절이 혹시 기억이 나나요? 네, 단군이 물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비를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에 나오는 강수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농사를 짓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한 400mm를 기준으로 잡아서요. 요거보다 이제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돼서 이 북쪽에서는 유목을 지을 수밖에 없고, 비가 좀 적게 오는 지역에서는 밭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고, 비가 좀 많이 와야지만 우리가 먹는 논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은요, 크게 봤을 때 동아시아 지역을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비가 가장 적게 오는 지역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유목 생활을 하고요. 가운데 비가 적당히 오는 지역에서는 밭농사를, 글씨가 상당히 이상하네요. 그리고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논농사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조금 더 두 개로 구별을 하자면 유목지역과 농경지역으로 구별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대로 유목지역이었을까요? 농경지역이었을까요? 네, 당연히 농경을 했었고요. 주로 한반도 남부에서는 논농사를, 북부 지역에서는 밭농사를 했었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인구 밀도인데 역시나 농사 짓는 지역의 인구가 조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우리는 동아시아의 자연 환경과 생업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그보다 더 핵심적으로 살펴본 내용은 뭐였다? 네, 지역의 이름과 명칭을 알아두면 우리가 앞으로 동아시아사 학습을 할 때 상당히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